너희 아내는 나보다 잘났다. 모두가 하촉과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살펴볼 지혜의 말은 엽서에 인쇄할 만큼 시적이다. 노을 지는 풍경 사진이나 돌 위에 앉은 승려 사진에도 곁들여도 좋을 명언이다. 바로 자기 인식은 타인을 인식하는 열쇠라는 말이다. 이 말은 옳다. 모든 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 인간의 자기 인식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립스틱과 거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가 않다. 어른이야 자기 인식이 이미 무르익었기에 실험은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이 실험에서는 약간 속임수를 써야 한다. 어린이가 알지 못하게 아이 얼굴에 빨간 점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를 거울 앞에 데리고 가면은 아이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늘 하던 대로 영문도 모르는 표정.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 이 책에서 아이 그리고 부모와 아이 관계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런 관계야말로 진화가 처음 시도한 관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사회인지의 실험이 된다. 자기인식과 도와주는 본능, 자비심을 보여주는 생물종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가 태어났을 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당히 무력한 존재라는 점이다. 아이는 오랫동안 자립하지 못하므로 부모는 타자를 보살피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여기서 보상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도와준다. 즉 아이가 좋으면 웃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에 웃으면 만족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가령 브로콜리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이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스스로 얼마나 알아내야 하는데 이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부정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이가 자신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혼자 추론할 수 있는 것에 정말이지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는 배불러도 아이는 배고플 수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 나는 충분히 건널 수 있지만은 웅덩이지만은 아이는 그럴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 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별로라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레디고를 부르지 말라고 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소위 부모로서의 기본 소양이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기본 소양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그렇죠. 기본 소양이다. 이제 기본 소양. 이런 학습 과정을 인간보다 빨리 마치는 종들에게서 인류학자 프랑스 드갈이 지적한 장면을 볼 수가 있다. 한 동물에서 원숭이 어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몇몇 사육사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원숭이 어미들과 함께 물이 들어간 새끼들이 물 웅덩이에서 익사할 뻔했기 때문이다. 원숭이 어미들은 물이 내 가슴 바깥이 닿지 않았으니까 내 새끼들도 충분히 숨을 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한 듯하다. 인간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자립 불가능한 자손은 부모의 인지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한다. 하지만 아기만 인지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키워야 했다. 부모도 인지 능력이란 같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진화의 장관 세월 동안의 말이다. 그리하여 진화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정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장관 세월을 거치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능하게 되었다. 아무튼 굉장히 무력한 자손을 잘 돌볼 수 있었던 족속이
장기적으로 진화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사실 인간 아기는 너무 무력하게 태어나서 이를 태보로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다. 눈도 안 보이고 발가벗은 새끼들을 양육했던 초기 포유로 이래 진화를 거치는 가운데 소와 양은 상당히 진지를 이루었다. 이들 군수 동물의 새끼들은 조기에 성숙한다. 소나 양은 태어난 첫날부터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어떤가? 인간의 아기는 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머리털도 없이 태어나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오랜 기간의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더 훌륭한 인격이 된다는 거겠죠. 호모 심슨 아니 렐프 위검과 비슷하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뇌를 위한 전략이다. 예전 포유류처럼 우리 조상은 상대적으로 일찍 출생하는 것에 표를 걸었다. 태어난 뒤에도 내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엄마 몸에서 뇌 조직을 생성하려면 엄마가 두 몫의 신진대사를 감당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동원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것보다도 내가 덜 성숙한 아기를 낳아서 엄마의 몸 밖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러한 전략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 굉장히 유리했다. 모든 영장류 중에서 인간 아기는 성민의 크기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상당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오랫동안 성장한다. 생후 1년 된 인간 아기의 운동 능력은 갓 태어난 침팬지에 필적한다. 이런 무력한 자손을 키우려면 아기가 운동과 함께 울부짖는 것으로 부족하다.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 적에 생존에 필요한 발달 과정을 거친다. 이는 우리의 삶의 작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순간 고장난 인형 때문에 슬퍼하는 연구자를 보면 울부짖는 대신에 인형을 고쳐주려고 하거나 엄마가 고쳐주도록 엄마에게 달려간다. 엄마에게 달려가는 행위는 같지만 의도가 다르다. 사회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 상당한 발전이다. 아이는 이제 자신이 도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다. 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상대의 자세와 얼굴 표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뒤에 상대의 감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때로 억압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목적 지향적인 도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이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도약해야 하므로 다음 장에서는 상급반을 위한 사회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감과 자기보다는 훨씬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할 것이다. 넘어가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 마음 이론과 사회인지 무슨 생각을 해? 타인의 감정에 끊임없이 대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을 추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타인은 감정 말고도 또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은 그의 감정뿐 아니라 생각에도 대처해야 한다니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것은 감정 전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6살 아이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앞으로 살펴볼 마음 이론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안다고 가정한다. 마음 이론은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능력의 일부로 공감 능력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 사고를 의존한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직접적인 감정 전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계획, 속마음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어떻게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필요한지, 그런 능력이 어디로 빗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어휘를 정의해보자. 마음 이론 무엇일까? 이것은 타인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이론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정신적인 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추측하는 것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이며 그러다 보니 자칫 빗나가는 추론을 할 수도 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 논리적이고 숙고적인 과정이지만 때로는 추측하고 더듬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논대중으로 대충 짐작해서 길을 잘못 들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마음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어왔다. 마음 이론은 즉흥적인 것이든 지속적인 것이든 타인의 마음을 해석하는 우리의 모든 사고 과정이다.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사고 차원에서 즉 지적인 이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우리는 많은 일에 감정을 조금도 개입시키지 않고 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배우자가 집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그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휴대폰을 깜빡해서 귀갓길에 포켓 보호선을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은 13살짜리에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사고가 감정적인 공감과 많이 다르기에 사람에 따라서 마음 이론과 감정적인 공감 중에 하나가 부재할 수도 있다. 가령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은 없지만 자유를 이해하고 조직하는 면은 능하다. 반면에 자폐증 환자는 감정적인 공감에 어려움이 없지만은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에 나오는 셀든 쿠퍼를 보라. 그는 상대가 어떤 때의 기분이 상할지 미리 판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뒤에 따뜻한 은혜를 제공할 용의는 늘 있다. 공감에서 활성화되는 뇌 중추와 마음 이론에서 활성화되는 뇌 중추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감에서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마음 이론에서는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풀이와 많이 다르지 않다. 아무튼 언뜻 볼 때는 말이다. 다음 질문으로 마음 이론 능력을 테스트해 보자. 마음 이론. 당신은 엘사와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약속 시간을 3시로 옮기자고 했다. 하지만 엘사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엘사와 몇 시에 나타날까? 틀린 믿음 가제. 제니는 상냥한 사람이다. 그런데 방금 신발로 나비를 짓밟았다. 이는 제니의 평소 성격과 일치할까? 성격. 돈을 분배할 때 상대가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최소 얼마큼 줘야 할까? 이 사진을 봐라.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진에 찍히고자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식사하던 중에 화들짝 놀랐을까? 눈에서 생각 읽기. 이런 질문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는 풀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실험 대상자들이 상대의 생각을 읽고자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음 이론에서 계속 마주치는 중요한 중추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떤 과제를 담당하는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자.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을 생각하면서 최소 세 영역이 활성화된다. 바로 내측 전전두피질과 좌측 측두 정력이다. 실험 대상자가 상대 생각을 읽으려 할 때에 이런 영역이 활성화된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들 구조 속에 숨겨 있는 듯하다. 이 영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자, 이 저자의 전문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뇌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데 서론적인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잘 풀었고, 이제 전문성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